지난달 무역 수지가 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월 한 달 적자액만 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수입액은 3.6% 늘어난 데 비해 수출액이 7.5% 줄어든 탓입니다. 벌써 12개월째 무역 적자인데 이렇게 올해 적자가 이어지는 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입니다. 올해 누적 적자액도 180억 달러에 육박해 단 2달 만에 사상 최대였던 작년 무역 적자의 39%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급감이 제일 큰 타격입니다. 2월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2%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여전히 에너지 부분을 중심으로 수입액이 높고요. 특히 수출 쪽에서 그러면은 좀 많이 늘어나서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단가 하락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1년 내내 하염없이 하락 중입니다. D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지난해 1분기 개당 3달러를 넘던 것이 이번 달 1달러 후반대로 급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탓에 컴퓨터, 모바일 기기 판매가 줄어든 데다 빅테크 기업들도 서버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당장 재고가 각 기업들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태이고 여기에 가장 비중이 큰 중국으로의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24% 넘게 줄며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경기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당장 수출 부진이 해소될 거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중국 경제가 수출이나 투자가 아닌 소비재 중심으로 회복된다면 중간재를 주로 공급하는 우리나라가 예전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인 0.3%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치이자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29개국 중 5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 2.6%로 비교해도 OECD 평균인 2.9%에 못 미칩니다. 1996년 OECD 가입 후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건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98년과 재작년, 그리고 작년까지 모두 3차례뿐 2년 연속 평균 미달은 처음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주력 산업이 지금 상당히 약화된 지금 사이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평균적인 부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크게 흔들린 다른 회원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선방을 했기 때문에 회복기 성장률 역시 높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OECD 대부분 나라들이 상당히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제 벗어나면서 굉장히 성장률이 이제 높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올해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내렸는데 작년 성장률 2.6%보다 40% 가까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하반기엔 나아질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국내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지난 1월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렸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은 1.7%로 0.3%포인트나 깎았습니다. 무역 수지 악화와 더불어 고금리로 인한 소비 회복 둔화의 영향이 클 걸로 봤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12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에 소비도 위축됐고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도 더디거나 뒤로 가는 상황. 올해 경제 도대체 어떻게 될지 이성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지난해부터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반도체, 중국 경기 어느 게 영향이 더 큽니까? 자,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갑니다. 네. 반도체 영향이라 이렇게
단순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또 하나는 네.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로 옮기는 그런 기업들이 늘었죠. 전에는 중국으로 갈 한국산 부품, 반제품이 이제는 동남아로 방향을 바꿔서 수출을 하게 된 거죠. 자, 수출 지역만 바뀌고 물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에 지금 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성공을 하면 반도체 수출 줄어들 위험성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러네요. 또 남아 있는 겁니다. 지난달 수출이 늘어난 그 품목들도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예상 가능한 품목인데요. 자동차, 기계류는 경기가 좋아진 중동 지역에서 의외로 많이 사갔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사오는 기름값이 오른 그런 폭을 좀 감안을 하면 네. 적자를 상쇄할 수준까지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자, 원유값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결국 뭐 반도체 가격이 무역 수지 회복하는 데는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 탓입니까? 언제쯤 회복이 될 걸로 봅니까? 최근 20년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불황기를 들여다보면요. 네. 적자를 버티지 못하는 회사가 하나둘씩 이제 넘어가고 도산을 하고 나면 반도체 가격이 급반등을 하곤 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3곳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이 회사들 중에 문을 닫을 회사가 없습니다. 재고 조정이 길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그렇게 점치는 이유입니다. 네. 자, 인공지능 만드는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자, 이용자와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덕분인데 이 분야는 안타깝게도 우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력 품목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제조업들도요. 미국과 유럽 시장의 경기 회복이 그 업황에 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언제 회복할지 좀 단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껏 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야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반도체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 다른 길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